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의고사 풀이를 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모의고사라는 것을 처음 풀어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그렇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그렇겠지만 모의고사를 푼다는 것은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많이 맞을까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는 게 먼저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이 처음 보는 지문들 너무 낯선데 내가 어떻게 읽어야 제대로 읽었던 것일까를 생각을 꼭 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보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준 교재의 맨 앞부분에 있는 이 페이지를 펴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봅시다. 여러분,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보통 지문이 있었죠. 그렇죠.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여러분? 맞아요. 본문. 우리 본문을 지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지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석을 해와야 하냐면 여러분들의 사고 과정이 눈에 보이도록 체크를 해와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이제는 모의고사 분석을 해와라는 것을 과제로 낼 거예요. 내고 나서 선생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줘 라고 이야기를 무조건 할 거예요. 네. 그걸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어떻게 읽어왔는지를 보이도록 체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그걸 보면 이 친구가 이걸 이해를 못했구나라는 것을 1차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사고 과정이 보이도록 적어야 되면 한 줄 한 줄 다 써야 되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한 줄 한 줄 다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문제의 밑줄을 긋고 화살표를 그리고 하는 것만으로도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었는지 아니면 제대로 읽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고 과정이 눈에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보다는 뭐 그것도 중요하죠.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과 선생님의 설명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해요. 네. 내가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이건데 선생님은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네? 이런 식으로 비교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제일 앞부분에 모의고사 제일 앞부분에 있었던 유형을 화법과 작문이라고 해요. 말을 하는 방법 그리고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화법과 작문은 어떻게 풀어야 하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지 봅시다. 자, 먼저 화법이에요. 화법은요. 선생님은 항상 이걸 강조합니다. 말의 꼬리물기를 체크해라 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고 나서 화법과 작문을 풀어주는 영상을 또 찍을 건데요. 그걸 찍을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보세요. 이거예요. 위에서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밑에서 어떤 사람이 무조건 동의를 하거나 반박을 합니다. 그렇게 이 똑같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물고 늘어지는가를 보는 게 말의 꼬리물기라고 선생님은 지칭을 해요. 그래서요. 누가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요. 다른 의견으로 증정할 수 있어요.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된다라는 거죠. 자,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발화자, 말을 하는 사람에 따른 발화자에 따라 다른 의견, 머릿속 나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선생님이 아까 방금 누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돼요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 이 윗사람과 어떻게 의견이 달랐지를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발화자와 청중의 발표 방식, 대화 방식, 그리고 수용 방식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봅시다. 우리 화법과 작문 지문을 보면요. 이 사람이 설명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화면을 가리키며 성중에게 질문을 하며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괄호 지시문에 네, 청중이 고개를 끄덕이며 여러분 이해가 되셨군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요 지문 전달하는 내용 말고도 발화자가 말을 하는 방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면 청중이 반응하는 것도 뜹니다. 그것도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청중이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발화자가 그 말들, 그 표현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물결로 표시해주세요. 선생님 지금도 이렇게 풉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2번 우리 장문으로 가볼게요. 장문은요 사실 before와 after를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장문이라는 건 자체가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초고, 제일 처음에 쓴 원고를 줄 때가 있고요. 아니면 처음 쓴 글과 나중에 쓴 글을 비교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조금 더 고난도.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는 초고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고가 나와서 이 사람이 처음에 했던 글쓰기 계획에 맞게 써져 있는가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난이도가 높아지면 글쓰기 계획, 그 다음 처음 쓴 원고, 그 다음에 쓴 원고가 나와서 이걸 다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before와 after를 비교하는 게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수정사항을 체크해야 돼요. 자, 이거는 글쓰기 계획과 초고를 비교하는 문제에도 해당이 되고요. 첫 번째로 썼던 원고, 그 다음에 썼던 원고를 비교하는 문제도 해당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정사항. 자, 여기 이 원고에서 고쳐야 할 부분을요. 원고에 따라서 어떻게 썼어야 하는지를 문제에 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에 이 사람이 고쳐졌던 거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고쳐야 할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수정사항이 나오는데요. 이게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면 다소 문법 문제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대응이 맞는가를 따져야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고난이도로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건 좀 나오면 겁을 먹어요. 네, 이게 뭐였냐면 표 문제 아니면 그림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이거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겁을 먹는데요.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용을 보고 이게 맞는 정보인가를 보면 돼요. 여러분 영어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영어 모의고사에서도 중간에 도표 문제, 그 다음에 표 문제, 아니면 포스터 문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선지를 보고 이게 맞는 정보인가 막 눈으로 뜨고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장문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문법 문제로 가볼게요. 문법 같은 경우는요. 문법은 진짜 중요한 게요. 여러분 정답 고르기에 집착하면 안 돼요. 정답 고르기 집착을 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이 사실 중학교 때 문법을 얼마나 제대로 했겠어요. 물론 내신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는 제대로 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내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문법을 완전히 안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문법은요. 문제를 풀면서 이 문법에 해당됐던 큰 개념을 적어보는 게 필요해요. 적어보기. 자, 그 다음 내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모르는 문법 개념을 모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모아놓기.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모르는 문법 개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채워야 하는 요소가 되겠죠. 맞죠? 문학 봅시다. 자, 문학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크게 시 계열, 그리고 소설 계열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시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시는요, 여러분, 요즘에 쓴 시, 쉽게 말해서 요즘 쓴 시를 우리는 뭐 현대시라고 하겠죠. 뭐 일제강점기 내용도 있고요. 1900년대 초반대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로 돼서 진짜 옛날 옛적에 쓰여진 것 같은 그 글, 이렇게는 일단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낯설 거니까. 이거를 우리는 고전시가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고전시가가 훨씬 어렵다라고 느껴요. 왜냐면 어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필수적으로 외워야 하는 어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휘들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문학은요. 이거는 소설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생님이 여러분 수업 때 플러스, 긍정적, 마이너스, 부정적 이거 체크했던 거 기억나나요? 기억나죠? 이거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해서 스스로 체크해 오고 나서 선생님이랑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체크 후 선생님과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해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스스로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요. 특히 스스로 말을 풀어서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용어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이 말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내가 이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까지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에 집착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시의 제목의 의미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화자의 시에서 말하는 이유, 정서와 태도도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거. 알겠죠? 네. 그러니까 시나 현대시나 고전시가에서 중요했던 거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거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 태도를 파악하신 다음에 시의 제목까지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였어요. 네,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은요, 소설이고요. 소설은요, 현대소설과 고전소설로 나뉠 수 있어요. 고전소설. 고전소설. 자, 이거는 뭐냐면,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더 느끼시는 거는 사실 고전소설인데요. 고전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용어에 집착하지 마세요. 용어 집착노라고 적어드릴게요. 용어에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이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어떻고 받아들이는 주인공들은 어떤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플러스, 긍정적, 마이너스, 부정적 이거를 같이 여러분들이 끌고 오셔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이 서술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선생님은요, 모든 인물에 동그라미를 쳐요. 모든 인물에 동그라미를 치고 나서 뭐를 하냐면 사실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지칭 표현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춘향이가 있다고 합시다. 자, 춘향이에 대해서 춘향이의 가족, 춘향이의 부모님은 춘향이를 뭐라고 할까요? 딸이라고 하겠죠. 근데 춘향이의 친구는 걔라고 할 거예요. 그쵸? 걔는 있잖아, 얘는 있잖아 라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춘향이의 조부모님은 손녀라고 하겠죠. 춘향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춘향이를 그녀라고 하거나 나의 연인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문을 제대로 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녀를 보고 춘향인가? 아니면 춘향이 어머니인가?를 고민하지 않은 채 그냥 춘향이 이러고 넘어갈 거고요. 연인과 걔는 사실 같은 말을 지칭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지 않으면 그렇구나 연인이 나왔구나 이러고 넘어가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3부터는 아니라고 봐요. 고전소설이 어려운 이유는 인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사람이 누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서를 여러분들이 짚어낸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물의 지칭 표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그 다음 인물 관계도를 꼭 그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물 관계도를 그려오라는 거는 소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인물이 다예요. 인물이 이끌어가고 인물이 이 상황을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소설이 바뀌기 때문에요. 인물 관계도를 그려오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국어 개념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이 있어요. 주동 인물은요, 한마디로 진짜 주인공. 보통은 소설의 주인공이 다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반동인물, 주인공과 반대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보통은 반동인물이 악인, 나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나쁜 사람이 끝까지 나쁜 사람일 때도 있고요. 나쁜 사람이 착하게 변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타낼 때는 뭐 A와 B가 대립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오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오시고요. 선생님과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게요. 됐죠? 그 다음 우리 이제 독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독서의 경우는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답 내기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정답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정답 집착 X. 온전히 지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제가 지문을 그려볼게요. 지문에서 보면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위에 있었던 말이 사실 이 밑에서 또 여기 있었던 말이 이 밑에서 재진술 되기도 하거든요. 제 이 말을 정말 자주 씁니다. 똑같은 말, 다른 표현. 이거를 정말 많이 제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화법과 작문에서 화법 풀 때도 말의 꼬리물기라는 표현을 썼다면 독서에서도요. 이거를 저는 서술의 꼬리물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위에 있었던 말을 끄집어 올 줄 아셔야 돼요. 그 뜻은 윗문단과 아랫문단을 따로따로 독해하지 않고 하나의 독해로 여러분들이 유기적으로 이해를 하신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되셨나요? 자, 예를 또 들어볼게요. 자, 지문에요. 여기에 제일 위에서는 A, 대문자 A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소문자 A 이야기를 하고요. 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A, A, A에서 말하는 내용이 다르나요? 아니에요. 이거 다 그냥 소문자든 대문자든 아니면 위에 따옴표를 붙인 소문자 A든 그냥 A라는 말에 대해서 하는 거는 같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꼴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는 다른 내용이야 라고 독해를 따로따로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용은 유사하잖아요. 그쵸? 내용은 같아요. 얘가 하고 싶은 말은 같아요. 똑같은 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선생님은 유사하다라는 기호를 붙여요.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 읽으시게 되면 판단을 잘못하게 된다는 거죠. 잘못 이 글을 읽게 돼요. 그러니 꼭 오판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오판이 금지된다라고 선생님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이런 문장을 썼어요. 연석이는 망고를 좋아해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이걸 보고 독자가요. 연석이는 과일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럼 다시 생각하고 있으세요. 자, 밑에 연석이는 과일을
모두 좋아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 연석이는 망고도 좋아하는구나 라고 만약에 독자가 판단을 했다면 이건 맞는 말이나요? 네.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셨죠? 네, 1번의 답은 X고요. 2번의 답은 O입니다. 여러분, 연석이가 망고를 좋아한다고 했지 사과를 싫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두 알러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고 아, 연석이 과일 좋아하네?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밑에서는 과일을 모두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과일의 범주 안에 망고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망고도 좋아하겠구나가 맞는 말이죠. 자, 이렇게 밑에 옆에서 망고도라고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과일을 모두 좋아한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걸 들었다고 해서 사실 모의고사를 완벽하게 풀 준비가 됐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분석을 해오고 선생님이 어떻게 말을 할지를 예고해 준 거니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한번 읽어보려는 연습을 꼭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